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복잡한 세상과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심리법칙,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사람의 마음도 세상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막막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잡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수많은 심리 법칙은 무엇보다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물정을 이해하는 데 크나큰 도움을 줍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당신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심리학적 효과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책은 당신을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들을 잘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 책으로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여 행복한 삶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심리학을 만나 행복해졌다 책 속의 지혜롭게 세상을 건너는 법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지혜롭게 세상을 건너는 법.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머피의 법칙. 1949년 미국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 대위는 가속도에 대한 인간의 수용 한계를 측정하는 MX-98 로켓 급 감속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항목 중 하나는 피실험자의 좌석 지지대 위에 16개의 센서를 고정하는 것이었다. 센서는 2개의 전선을 이어 장착해야 한다. 그 반대가 되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판독할 수 없었다. 불가사의하게도 센서 설치 후 머피 대위는 16개 센서의 전선이 모두 예외 없이 반대로 연결된 것을 발견했다. 그 후 머피 대위는 자신이 센서를 설계할 때 누군가는 선을 반대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는 자조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중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말했다. 자조 섞인 이 말은 20세기 가장 유명한 심리학 법칙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이다. 머피의 법칙이 생긴 20세기 중엽 유럽과 미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고 과학기술 역시 폭발적으로 발전했다. 그 시기 서양에서는 자신감, 긍정주의가 유행하며 인간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개조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오히려 당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했다.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완벽해지지만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만약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이 잘못될 가능성만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잘못될 것이다. 누군가 개입하면 연결고리에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또 연결고리가 복잡할수록 개입하는 사람도 많아져 실수할 확률은 더욱
커진다. 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직면하는 번거로움도 커지게 된다. 결국 일은 계속 잘못되고 제일 안 좋은 상황은 꼭 발생하게 마련이다. 그 후 사람들은 머피의 법칙을 더욱 깊이 파헤쳐 그 속에 내포된 4가지의 뜻을 밝혀냈다. 1. 어떤 일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간단하진 않다. 2. 모든 임무의 완성 주기는 당신이 예측한 시간보다 길다. 3. 어떤 일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으면 굉장한 확률로 그 일은 잘못된다. 4. 당신이 잘못될 가능성을 예감한다면 반드시 그 일은 잘못된다. 머피의 법칙은 비관주의적이다. 일이 좋은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고 잘못될 가능성만 있다면 결국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다행히 사물은 모두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다른 각도로 보면 머피의 법칙은 우리를 깨우치며 사소한 일에서도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를 통해 사전에 세세하게 예방책을 준비해 숨어있는 수많은 재난을 초기에 없앨 수도 있다. 또한 다른 각도로 보면 머피의 법칙은 우리에게 제일 안 좋은 상황 역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기술이든 확률이든 간에 맹목적인 자신감은 위험하다. 머피의 법칙의 또 다른 면도 우리를 깨우치며 사전에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나쁜 일이 더는 커지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여 잠재적인 재난을 없애준다. 2014년 에어아시아 항공사고는 비행기에 타고 있던 162명 전원의 목숨을 앗아갔다. 각종 조사 결과를 종합한 끝에 그 사고는 예상치 못한 2가지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발견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의 A320 비행기는 2014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의 수라바야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로 비행하던 중 추락했다. 당시 비행기의 FAC에 한 개의 접촉 불량이 있었다. 이 접촉 불량은 처음부터 있었고 사고가 있기 1년 전부터 이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23번이나 발생했다. 비행기가 고장날 때마다 직원들은 기장의 지시에 따라 조수석으로 가서 수동으로 FAC의 스위치를 뽑아버렸다. 수동으로 스위치를 뽑는 것은 사실 아주 사소한 일이어서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기장은 좌석을 열어 여러 번 FAC의 스위치를 뽑으며 조수석에서 비행기를 조종했다. 그러나 FAC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 상태에 있었고 스위치를 뽑은 직후 비행기는 급속도로 이륙 중이었다. 이런 상황은 점점 기장의 조종 범위를 벗어나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게 했다. 곧 정상 비행 라인을 벗어나자 속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끔찍한 항공사고로 이어졌다. 에어아시아 항공사고가 발생한 후 많은 항공사는 교훈을 얻어 프로세스를 더욱 엄격하게 점검했다. 또한 사소한 것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의 비행훈련 항목을 강화했다. 고공비행과 극한의 상황에 취해야 하는 자세훈련 역시 도입해 비행기가 갑자기 실속할 때 모든 직원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중국 옛말에
모든 일은 세밀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비록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우리는 미리 예방책을 세울 수 있다. 이것은 머피의 법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시사점이다. 생각을 멈출 때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브루잉 효과. 유체 물리학의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바로 부력의 법칙이다. 이 법칙을 발견한 과정은 정말 극적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헤론 왕은 아르키메데스를 만나 자신의 왕관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조사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임무를 맡은 후 아르키메데스는 며칠간 고민했지만 적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긴장을 풀고 싶었다. 그가 뜨거운 욕조에 뛰어들었을 때 물이 욕조 밖으로 넘쳐 흘렀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아르키메데스는 유레카를 외쳤다. 유레카란 발견했다라는 뜻으로 왕관이 순금인지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욕조에서 흘러내린 물의 양은 아르키메데스의 몸무게만큼이었다. 순금이 밀어내는 물의 양과 왕관이 밀어내는 물의 양이 같으면 왕관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었다. 이는 부력의 문제에 대한 중대한 발견이었다.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이 극적인 과정을 두고 훗날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효과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조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 아무리 많은 힘을 쏟아도 정확한 생각의 갈피를 찾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 오히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색하던 것을 멈출 때 결정적인 영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를 브루잉 효과라고 한다. 심리학자들은 브루잉 과정은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반적인 사고 과정을 잠재의식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잠재의식을 통해 기억 속에 저장해둔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영감 같은 사고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상태를 만드는 것은 중간 휴식이다. 책상 앞에서 머리를 쥐어짤 때보다 잠시 산책을 하다가 불현듯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순간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어려운 문제를 내려놓으면 오류의 뇌는 이전에 느낀 심리적 긴장감을 없애고 부정확한 부분을 잊어버리며 사고가 일시 정지된다. 잠재의식 면에서 독창적인 사고 과정을 형성하는 데 유리해진다. 이탈리아의 미학자 베네딕토 크레체는 인간의 지식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직감이고 다른 하나가 논리적 사고라 말했다. 즉, 직감은 상상 중에 나오는 것이고 논리적 사고는 이성적으로 나오는 것이라 설명했다. 논리적 사고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을 때 이완과 휴식의 브루잉 과정을 통해 생각을 직감에 맡기고 뇌에 숨겨진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1971년 미국의 심리학자 실비에르는 하나의 실험을 설계했다. 이 실험은 브루잉 효과를 전문적으로 보여준다. 실비에르는 먼저 성별, 나이, 지식 수준 등이 대체로 비슷한 피실험자끼리 세 그룹을 만든 후 그들에게 똑같은 난제 하나를 생각하도록 요구했다. 실험 요구에 근거하여 첫 번째 그룹은 30분 동안 생각하고
중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그룹은 먼저 10분 동안 생각한 후 문제 해결 여부와 상관없이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다시 10분 동안 생각했다. 세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과 비슷하게 전후로 10분간 생각하고 중간에 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공놀이, 카드놀이 같은 오락 활동을 즐겼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은 55%, 두 번째 그룹은 64%, 세 번째 그룹은 85%가 문제를 해결했다. 실험이 끝난 후 실비에르는 모든 피실험자의 문제 해결 과정을 차례차례 기록했고 두세 번째 그룹의 피실험자들이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실험을 통해 실비에르는 브루잉 효과가 문제 해결의 부적절한 사고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사고방식을 촉진시켰다고 확신했다. 어려운 문제는 잠시 놔두고 중간에 다른 일을 끼워 넣는 방법은 사람들이 고정된 사고 패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절차와 방법을 얻을 수 있게 해주며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많은 관념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어 일과 휴식의 결합 같은 사업 이념이나 시간을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각종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 모두 브루잉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끝까지 매달리거나 자기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체된 사고방식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문제를 한쪽에 놔두고 다른 일을 해보자. 잠시 문제를 내려놓음으로써 정체된 사고방식을 없애고 몇 시간, 며칠, 심지어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의 뇌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활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사람의 뇌에는 신속하고 직접적인 통찰력과 깨달음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능력을 영감 또는 직감이라 부른다. 우리가 문제에 대한 사고를 멈출 때 뇌 속에 수집되어 있던 자료 역시 저장되지 않고 의식의 깊은 곳에서 원래 자료를 재편성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낸다. 무리 속에 있으면 현명한 개인도 바보가 된다. 양떼 효과. 양떼 효과는 주식 투자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다. 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학습과 모방을 통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따라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맹목적인 추종 심리를 비유한 것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여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현상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즉, 다수의 사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양떼 효과는 또한 편승 효과라고 불리기도 한다. 핵심은 집단의 힘 앞에서 개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하고 대중의 추세만을 쫓는 것이다. 이로써 자신의 판단을 부정하고 일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고려할 수 없게 된다. 심리학 역사에서 유명한 실험으로 꼽히는 솔로몬 애쉬의 실험은
양대 효과를 잘 보여준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대학 캠퍼스에서 실험 참가자를 모집했다. 그들에게는 시력 검사를 한다고 말했다. 애쉬는 팀당 6명의 피실험자를 초대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그중 5명은 모두 애쉬와 짜맞춘 바람잡이였고 오직 1명만이 진짜 실험 대상이었다. 실험이 시작된 후 애쉬는 세로줄이 그려진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와 이 세로줄과 다른 카드 위에 있는 3개의 세로줄 중에서 어느 줄이 같은지 선택하게 했고 이러한 선택은 18번씩 진행되었다. 사실 이 선들의 길이 차이는 보통 사람들이 쉽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뚜렷했다. 2번 정도 정상적으로 선을 선택한 후 5명의 바람잡이들은 일부러 틀린 답을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따라 진짜 피실험자는 미혹되기 시작했다. 과연 자신의 안목을 굳게 믿고 선택하게 될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속에는 부정확한 답이라고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까? 결과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75%의 피실험자가 바람잡이에 의해 적어도 한 번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다.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말한 것처럼 동조는 자주 볼 수 있는 사회심리학 현상이다. 동조는 인간과 독립성이 서로 대립하는 일종의 정신력으로 동조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견에 자신감이 없으며 쉽게 심리적 암시에 영향을 받아 어떠한 분석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행동하기 쉽다. 군중 심리는 비정상적이고 복잡한 사회적 심리와 행동이다. 그 탄생에는 역사적 근원이 있다. 베스트셀러 스마트한 생각들의 저자이며 경제학 박사인 롤프 도벨리는 과거 우리의 진화 과정을 보면 군중 심리가 생존의 묘책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유전자 연못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중 심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몸속 깊이 뿌리내려졌고 동시에 생존이 걸린 문제가 아닌 곳에서도 사용되었다. 그러니 우리의 내면에 있는 군중 심리를 간단히 부정하기 어렵다. 일상생활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군중에 쉽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전문적으로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어떤 목적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다. 특히 경마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말의 배당률을 낮춰 더 많은 돈을 따기 위해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유인하기도 한다. 대부분 사람은 사실 전문적인 경마 지식이 없으므로 도박성이 강하지 않고 제일 이성적인 전술로 이길 가능성이 큰 말에 돈을 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은 어느 말이 이길 가능성이 큰지 알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은 배당률을 보는 것이다. 경마장에 있는 모든 말의 배당률은 도박꾼들이 쏟아부은 판돈의 양에 따라 결정된다. 어느 말의 배당률이 점점 낮아질수록 베팅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그 말이 얻는 판돈은 높아진다. 따라서 전문적인 도박꾼들은 먼저 이길 확률이 가장 큰 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길 확률이 가장 낮은 말을 찾는다. 그 후 열등한 말에 돈을 걸어 배당률을 낮추고 이 말을 가장 이길 가능성이 큰 말로 보이게 만든다. 이때
군중 심리가 작동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말에 돈을 걸게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진짜 이길 확률이 많은 말이 우승하게 되고 전문적인 도박꾼들이 벌어들인 돈은 그들이 이전에 군중 심리를 조성하기 위해 열악한 말에게 투자했던 돈을 상쇄하기에 충분하다.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어떤 분석도 없이 군중에게 순종해서는 안 되고 맹목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행동이 이성적으로 올바르면 자연스럽게 따라가되 대중의 행동이 비이성적으로 주도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정신을 키우며 대중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설사 본전을 날리더라도 이것이 건강한 심리 상태이며 지혜로운 생존의 길이다. 그럴듯해 보이는 진리. 과연 사실일까? 반엄 효과.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 교수는 1948년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격 검사를 했다. 그는 성격 검사를 통해 개개인의 성격 특성에 대한 진단을 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검사는 구실일 뿐 포러 교수가 학생들에게 나눠준 것은 똑같은 내용의 결과지였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에게는 비판적이다. 나약한 성격이 단점이지만 대부분 상황에서 해결책을 잘 찾는 편이다. 당신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지만 아직 발휘되지 못한 장점이 있다. 겉으로는 자신감에 차 있고 엄격한 편이지만 내면은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 종종 당신의 행동과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당신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좋아하지만 구속과 제약을 잘 견디지 못한다. 당신은 독립적인 사고방식을 자랑스러워하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견은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솔직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때때로 당신은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며 낯가림이 없는 동시에 내향적이고 신중하며 말이 없는 편이다. 당신은 몇 가지 비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성격 검사 결과지의 내용은 별자리나 성격 관련 책에서 임의로 발췌해서 개인의 성격 특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하지만 90% 이상의 대학생들이 검사 결과가 자신의 성격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모두 똑같은 검사 결과지를 받았는데도 말이다. 사람들은 두루뭉술하고 보편적인 묘사가 자신의 성격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뚜렷한 근거 없이 모호하여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들로 한 사람을 평가했을 때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맞아, 이건 딱 내 얘기야 하고 받아들인다. 이러한 현상을 반엄 효과 혹은 포러 효과라고 한다. 반엄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별자리와 성격 테스트다. 별자리 관련 책을 보면 사수자리 성격의 특징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사수자리 남자는 유머가 있고 밝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즐기며 산다. 자유를 중시하여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과 같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는 뛰어난 천마의 형상으로 천지를 뿜어 우주로 향해 달리며 그 어떤 속박과 한계에도 얽매이지 않는다. 또한 사수자리 남자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과정에서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길 원한다.
위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다수 젊은 남자에게 모두 해당하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자유를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을까? 인생을 즐기지 않으며 살고 싶은 남자가 있을까? 하지만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태어난 남자들 모두 위 내용이 자신의 성격과 꼭 들어맞는다고 여겼다. 모호하고 보편적인 묘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며 맞지 않는 부분은 스스로 등한시해버리기 때문이다. 만약 사수자리 남자에게 다른 별자리 성격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느 별자리든 관계없이 최소 75% 이상이 자신의 성격과 같다고 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반엄 효과가 가진 주관적 검증의 힘이다. 주관적 검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유는 마음속에 무언가를 믿고 기대려는 심리 때문이다. 어떤 사실을 믿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를 수집한다. 전혀 상관없는 근거일지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상상에 부합하는 단 하나의 논리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포러 교수 외에 또 다른 심리학자가 학생들에게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를 실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검사를 근거로 한 정확한 평가와 애매하고 보편적인 가짜 평가 두 가지 결과를 모두 보여주었다. 어느 쪽이 자신의 성격을 잘 맞췄는지를 물어보자 과반수의 학생들이 가짜 평가를 선택했다. 위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정확한 관점보다 자신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관점을 선호한다. 대다수 사람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관점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와는 다른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모호한 관점이다. 반엄 효과가 주는 교훈도 있다.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모호한 관점 앞에서 자신에 대해 좀 더 냉정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엄 효과는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물과 같다. 특히 별자리나 혈액형별 성격 등 허위 내용이 판을 치면서 많은 사람이 허무맹랑한 성격풀이를 자신의 진짜 성격으로 믿어버린다. 바꿔 말해 자신을 좀 더 정확히 알려면 반엄 효과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자신을 구석구석 들여다보아야만 두루뭉술한 평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성격풀이 중에서도 어떤 것이 나이고 또 내가 아닌지, 어떤 것이 명확한 평가이고 또 모호한 평가인지에 대해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